조선 중기 산자락에 포근이 안긴 작은 마을, 솔빛마을. 푸른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 어귀, 산중턱 양지 바른 곳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곳은 20해를 갓 넘긴 이수연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였다. 수연의 집안은 본래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곧고 청렴했던 아버지 이연규 대감은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머나먼 귀한 길에 올라야 했고 결국 낯선 땅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신원은 복권되었지만 이미 가세는 기울어 재기할 길은 막막했다. 모든 것을 잃은 모녀는 덧없는 세상사를 등지고 조용한 삶을 찾아 이곳 솔빛마을로 흘러들어와 터를 잡았다.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나 곱게 자랐던 수연. 하지만 이제 그녀의 희고 가냘픈 손은 흙먼지 묻은 집신을 엮고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바느질감으로 향했다. 그녀가 정성껏 만든 집신은 장터에서 팔아 어머니와 두 식구의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수연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단아한 외모와 기품 있는 자태, 맑고 깊은 눈동자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장터 한 구석, 집신을 늘어놓고 앉은 수연을 보며 지나가던 아낙들이 혀를 찼다. 아이고, 저리도 곱게 생겼는데 어찌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을꼬? 그러게 말일세. 우리 아들이라도 장가들 수만 있다면 오죽 좋으련만. 헌데 듣자 하니 청혼이 들어와도 수연 아가씨가 다 거절한다더군. 그래. 예전에 저 건너 부잣집 도련님도 청혼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지 않소? 혹시 마음에 둔 정인이라도 따로 있는 것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둘러싸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정작 수연은 그런 말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집신을 팔고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면 남은 집신을 챙겨 홀로 산길을 올랐다. 스산한 저녁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산속 작은 초가집에 다다를 무렵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빛이 서서히 잿빛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딸이 돌아온 기척에 어머니는 조용히 바늘을 내려놓았다. 수연아, 너도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홀로... 어머니,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더 이상 딸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딸이 단순히 혼인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인연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연은 마당가에 조용히 앉아 깜빡이는 작은 등불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달빛만이 그녀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한편 그 마을에는 박태상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솔빛마을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양반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첨하고 약한 자는 가차없이 짓밟으며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박태상은 이미 정실부인을 두었으나 슬아의 아들을 얻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여색을 탐하는 욕심은 끝이 없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을 당연한 특권처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상은 장터에서 집신을 팔고 있는 이수연을 보게 되었다. 가난한 차림새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단아한 자태, 고운 얼굴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깊이가 느껴지는 분위기. 우리 마을에 저렇게 고운 여인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박태상의 탐욕스러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 또한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내가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오려나? 탐나는구나. 저 젊고 싱싱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구나.
그날 이후 박태상은 의도적으로 수연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 그녀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수연이 장터에서 집신을 팔고 있을 때면 그는 일부러 그녀 앞에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집신이 참으로 곱구나. 내 고운 손끝에서 나왔다 하니 더 예쁘게 보이는구나. 필요하시면 사가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오니 비켜주시지요. 하하, 집신 따위를 살 생각은 없다. 그보다 오늘 장사는 그만하고 이 몸과 함께 주막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양반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 저는 바쁜 몸이오니 어서 가주십시오. 너무 차갑게 굴 것 없지 않느냐. 산속 외딴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느냐. 오늘 밤 나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러십니까? 손을 거두십시오. 수연은 재빠르게 몸을 뒤로 피하며 단호하게 외쳤다. 장터 사람들은 지켜보았으나 박태상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청년, 김석주는 속으로 깊은 갈등을 느꼈다. 그는 박태상 집안의 머슴이었으나 곤경에 처한 수연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저녁, 박태상은 기름진 술상을 차려놓고 김석준을 불렀다. 석준아, 오늘 낮에 내가 한 일이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구나. 내 놈 표정이 영 껄끄러워 보이더구나. 아니옵니다. 어르신. 어찌 감히.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이수연 그 계집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살피거라. 난 아직 그년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말이다. 김석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등 뒤로 감춘 그의 두 손은 분노로 하얗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스름이 짙게 내려앉은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 한쪽에는 값비싸 보이는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귀한 약재와 풍성한 반찬거리가 상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이 물건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옵니까? 아, 오늘 낮에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찾아왔었단다. 내 돌아가신 아버지께 예전에 큰 신세를 졌다며 이제야 늦게나마 보답하고 싶다 하더구나. 어머니, 저는 저희에게 친척이 있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대체 누구신데요? 그저 먼 친척일 뿐이니 깊이 생각하지 말 거라. 이제 내가 힘들게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수연이 너도 좀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어 이 어미는 참으로 좋구나. 그러나 수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찜찜하고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수연은 답답한 마음에 장터에 나갔다. 장터 한쪽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어. 이수연 처자가 곧 박태상 대감댁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 허허, 그럴 줄 알았지? 아무리 곱고 지조 있어 보여도 돈 앞에는 장사 없는 법이지. 그러게 말일세. 듣자 하니 수연이 어미가 박대감에게 큰돈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수연의 가슴에 꽂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설마 어머니께서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끔찍한 진실로 맞춰졌다.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둘러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박태상 그자에게서 돈을 받으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박태상의 첩이 된다면서요.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다 너를 위해서였다, 수연아. 어머니,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살기 위해서여다.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껏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큰돈을 준다고 하는데 어미로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 집에 시집만 가면 이제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받으신 것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니. 이미 그 돈을 절반이나 써버렸단다. 만약 혼인을 거부하면 사용한 돈의 2배를 갚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그 큰 돈을 어찌 마련하겠니? 너도 알지 않느냐. 박태상 그 사람이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쥐고 있고 혼인하지 않으면 우리 모녀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터질 듯 혼란스러워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려갔다. 한참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뾰족한 바위 모서리에 발목을 부딪히고 말았다. 순간 발목에서 뼈를 애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와 수연은 다리를 붙잡고 풀썩 주저앉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졌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나무를 하던 김석준이 쓰러져 있는 수연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다. 아니, 수연 아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다쳤네. 이 상태로는 걷기 힘드시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일단 제 등에 업히십시오. 수연은 어쩔 수 없이 김석준의 넓은 등에 조심스럽게 엎였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눈앞이 캄캄해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산길을 내려가던 중 석준의 눈앞에 작은 오두막이 희미하게 보였다. 아씨, 저기로 가시지요. 비가 점점 거세지니 잠시 피했다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수연을 부축하여 산속에 버려진 듯한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석준은 능숙하게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와 찧어 수연의 퉁퉁 부은 발목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고맙네. 괜찮으십니까? 헌데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그것도 이런 궂은 날씨에 산속까지 오셨습니까? 수연은 말없이 오두막 틈새로 스며드는 빗소리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쌓인 답답함과 절망감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나는 곧 자네가 모시는 박태상 영감의 첩이 될 운명인가 보네. 석준은 약초를 바르던 손길을 멈추었다. 그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것이 진정 수연 아씨의 마음이십니까? 이게 어찌 내 진정한 뜻이겠는가. 박태상 그 자가 내 어미에게 나 몰래 돈을 주었다네. 이미 어미가 그 돈을 받으셨으니 나에게는 거부할 방법이 없네. 석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슬픔 어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부디 수연 아씨께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밤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말없이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석준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곧장 어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박태상 그 자와 혼인하겠습니다. 수연아, 내 딸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못나서 우리 딸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였구나. 이수연은 마당으로 나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며칠 후 혼례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마루에 힘없이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내일이면 원치 않는 혼례가 치러질 것이었다. 그때 마당 밖에서 다급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두드렸다.
잔뜩 화가 난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연. 거기 있느냐? 낯선 목소리에 수연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마루에서 벌떡 일어섰다. 문을 열자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 하나가 잔뜩 성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 돌아가신 아버지의 버디다. 헌데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 아버지의 친구분이셨다고요? 그래. 이영규 대감. 내 아버지와 함께 조정에서 뜻을 같이 하며 나라 일을 걱정하던 친구, 최진사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아비의 원수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수라니요. 이것을 보아라. 여기에 내 아버지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적혀 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받아들었다. 빛바랜 표지를 넘기자 안에는 빼곡하게 쓰인 낯선 필체의 글자들이 가득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박태상. 바로 그 자가 내 아버지를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 순간 수연과 어머니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내 아버지는 원래 박태상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땅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워낙 청렴결백한 분이셨지. 그 어떤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그런 너의 아버지는 박태상 그놈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수연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책장을 넘겼다. 서책에는 당시 관리들의 이름과 그들이 박태상으로부터 받은 뇌물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설마 아버지께서 죄인이 되신 것이 전부 박태상의 계략 때문이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내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관리들에게 박태상이 직접 뇌물을 건넨 기록 또한 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다. 그리고 똑같은 서책이 박태상 그놈의 집에도 있을 것이다. 박태상의 집에 같은 서책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이 서책은 본래 두 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나는 박태상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을 도왔던 다른 관리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관리가 얼마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자의 집을 뒤져 마침내 이것을 찾아낸 것이다. 수연은 숨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충격과 죄책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수연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만약 박태상과 혼인하게 된다면 너의 아버지가 저승에서 얼마나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시겠느냐. 수연은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꼭 부여잡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결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혼인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 진실을 결코 묻어둘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바로 관하로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하겠습니다. 마침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서 박태상의 만행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연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비장한 표정으로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근거렸다. 아니, 오늘 박대감 댁으로 시집간다는 처자가 어딜 저리 급히 가는 거지? 저쪽은 관아로 가는 방향인데? 혹시 혼례를 거부하려는 것인가? 근데 어찌 관아에 가는 거지? 무슨 일인지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봄세. 관아에 도착한 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로 부임한 사또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
사또. 부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내 아비가 억울하다니? 대체 무슨 말이더냐? 사또. 서책을 보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머나먼 귀양지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헌데 아버지를 모함하여 죄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저 마을의 박태상 영감이 꾸민 간악한 계략이었나이다. 바로 그 순간 관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태상이 당당하고 오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사또. 이 미천한 계집이 지금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중이었습니까? 이수연이라는 이 처자가 지금 영감을 고발하고 있었네? 그대가 이 처자의 아비, 이영규 대감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일세.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듯하군. 어찌 그런 망발을. 사또께서는 설마 이 철없는 어린 계집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제가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함부로 나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하다니. 이는 명백한 무고이니 사또께서는 당장 저 여자를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사또. 여기 그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박태상 저 영감이 제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와 관리들에게 건넨 뇌물거래 내역이 똑똑히 적혀 있사옵니다. 사또는 서책을 받아들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넘겨보았다. 그러나 박태상은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기가 막힐 노릇이로군. 그깟 낡은 서책 하나가 어찌 내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단 말이냐. 필시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것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바로 그때 갑자기 관아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사또. 소인이 증거를 가져왔나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김석준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또 다른 서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박태상 영감의 집 서재에서 이와 똑같은 서책을 찾았사옵니다. 이 안에는 박태상 영감께서 직접 서명하신 뇌물거래 내역과 아버님을 모함하기 위해 작성된 비밀 문서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사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사실을 알고 이 서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느냐? 예. 소인, 김석준은 박태상 영감댁의 머슴이옵니다. 어제 저녁, 주인 어르신께서 이수연 아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음식을 좀 가져다 주라고 명하시어 이수연 아씨 댁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아씨와 어떤 노인분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나이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하다가 주인 어르신의 서재를 몰래 뒤져 마침내 이 책을 찾아내어 가지고 오게 되었나이다. 박태상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리며 굳어졌다. 사또는 놀란 얼굴로 두 개의 서책을 번갈아 보았다. 영감. 방금 전까지 이 서책이 자네의 것이 아니라 극구 부인하였소. 그런데 어찌하여 자네 집에서도 이와 똑같은 서책이 나왔단 말이오? 이건 모함이오. 분명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자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중죄를 저지른 것이네. 죄가 매우 무거우니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여 엄중히 조사하도록 하겠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포졸들이 곧장 달려들어 박태상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럴 수는 없다. 내 이놈들. 감히 나를 놓아라. 박태상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저항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관아 마당에 모여 이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통쾌함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맙서사. 박태상 그자가 수연 처자의 아버지를 모함했다니. 쯧쯧.
그렇게 뻔뻔하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더니 결국 죄값을 받게 되었군. 이수연. 이 천한 것.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감히 나에게 어찌? 영감 때문에 나의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이제는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를 차례요. 결국 박태상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박태상이 끌려나간 후 이수연은 뒤돌아서서 사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다. 사또. 공정하고 억울함 없이 일을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고 저승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 순간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박수와 함께 환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태상의 만행에 소가리만 해야 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양 의금부로 압송된 박태상은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났다. 그러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김석준,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0년 전 박태상이 몰락시킨 양반 가문에 처형당한 양반이 바로 김석준의 아버지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었다. 교활한 박태상은 어린 석준을 데려다 머슴으로 삼고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잊도록 세뇌하며 키웠던 것이다. 김석준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박태상에게 충성하는 머슴으로 자라야 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조정에서는 즉시 김석준의 신분을 양반으로 복권시키고 본래 그의 집안 재산 일부를 돌려주도록 명했다. 아니, 머슴 석준이가 알고 보니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다니. 아이고, 세상에나.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구먼.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바로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양반의 풍모를 되찾은 김석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석준 도련님, 당신은 본래부터 이리도 고귀한 분이셨군요. 그리고 그날 밤 산속에서 저를 치료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덕분에 저도 결심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수연아 씨. 신분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저는 예전과 같은 김석준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이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져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수연과 김석준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숱한 시련 속에서 싹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연민은 어느새 깊은 연정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 솔빛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성대한 혼례잔치가 열렸다. 그것은 바로 이수연과 김석준의 혼례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제 수연 처자도 고생 끝에 행복을 찾게 되었구나.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겠지. 나쁜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 법이지.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수연과 석준은 잠시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을 벗어나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수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방님, 결국 세상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나쁜 일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마음이 빛을 보게 되는 법이겠지요. 김석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말이 맞소. 그러니 우리도 앞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서로 아끼며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날 밤 솔빛 마을의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달이 떠 있었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화와 사랑의 빛이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조선 중기,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작은 마을, 솔빛 마을. 푸른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 어귀, 산중턱 양지 바른 곳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곳은 20해를 갓 넘긴 이수연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였다. 수연의 집안은 본래 한양에서도 이름난 명문가였으나 곧고 청렴했던 아버지 이연규 대감은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머나먼 귀한 길에 올라야 했고 결국 낯선 땅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신원은 복권되었지만 이미 가세는 기울어 재기할 길은 막막했다. 모든 것을 잃은 모녀는 덧없는 세상사를 등지고 조용한 삶을 찾아 이곳 솔빛 마을로 흘러들어와 터를 잡았다.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나 곱게 자랐던 수연. 하지만 이제 그녀의 희고 가냘픈 손은 흙먼지 묻은 집신을 엮고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바느질감으로 향했다. 그녀가 정성껏 만든 집신은 장터에서 팔아 어머니와 두 식구의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수연은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단아한 외모와 기품 있는 자태, 맑고 깊은 눈동자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장터 한 구석, 집신을 늘어놓고 앉은 수연을 보며 지나가던 안악들이 혀를 찼다. 아이고, 저리도 곱게 생겼는데 어찌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을꼬? 그러게 말일세. 우리 아들이라도 장가들 수만 있다면 오죽 좋으련만. 헌데 듣자 하니 청혼이 들어와도 수연 아가씨가 다 거절한다더군. 그래. 예전에 저 건너 부잣집 도련님도 청혼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했다지 않소? 혹시 마음에 둔 정인이라도 따로 있는 것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둘러싸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정작 수연은 그런 말들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집신을 팔고 해가 기울어갈 무렵이면 남은 집신을 챙겨 홀로 산길을 올랐다. 스산한 저녁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멀리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산속 작은 초가집에 다다를 무렵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빛이 서서히 잿빛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딸이 돌아온 기척에 어머니는 조용히 바늘을 내려놓았다. 수연아, 너도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홀로... 어머니,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더 이상 딸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딸이 단순히 혼인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인연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연은 마당가에 조용히 앉아 깜빡이는 작은 등불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달빛만이 그녀의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한편 그 마을에는 박태상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솔빛 마을에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양반이었으나 그의 마음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첨하고 약한 자는 가차없이 짓밟으며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다.